반갑습니다, 선생님들. 저는 영화 평론가로 계속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역에서 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했고 대구를 벗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25년 전부터 방송 출연을 이렇게 TV, 라디오 계속 해오고 있는데 25년 전쯤에 누가 그래요. 서울에 있는 이제 PD가 대구에 오면서 대구 지방 방송을 틀었는데 거기에 나왔던 출연자가 사투리를 지독하게 쓰는 거예요. 의학도 그렇고 보통 라디오나 이런 공중파에 이렇게 방송되면 출연자들이 대부분 표준어인 서울말을 쓰는데 아무리 그래도 이거는 너무 촌스럽다, 시골스럽다 이렇게 나중에 이제 알게 됐어요. 그 PD를. 내가 바로 그 출연자다. 내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출연하는 사람들이 저처럼 사투리를 막 대놓고 그러니까 하는 출연자들이 거의 없었어요. 요즘은 지금 TV나 라디오에 보면은 지역색을 이렇게 특수성, 지역성을 강조를 하면서 이제 사투리를 쓰는 출연자들이 있긴 있지만 25년 전에 굉장히 생소했죠. 저는 어디 이 세미나나 어디 가서 발표하거나 할 때 굳이 서울말을 쓰면서 애써 그렇게 해본 적이 아무도 없습니다. 작년에는 광주 아시아 문화 전당에서 봉준호 감독 영화를 가지고 각계 전문가 8명이 대담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는데 거기는 임진모 씨라고 유명한 음악 평론가를 비롯해서 영화 평론가들하고 같이 참여를 했는데 지방에서는 제가 유일하더라고요. 거기다 광주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난 대구에서 활동하고 대구에서 본 영화 평론가다. 나는 이 사투리 이런 거 그렇게 구애하지 않으니까 나는 마음대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광주 사람들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자, 왜 다시 사투리인가? 이 물음을 던지는 시리즈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영화 평론가라서 영화 속에 나오는 사투리의 역사, 영화에서 언제부터 사투리를 썼는지, 그리고 이 사투리를 쓰게 되면서 이 캐릭터들이 어떻게 정형화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리고 지금은 사투리를 아주 잘 구사하는 그런 배우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투리 영화의 역사입니다. 영화가 처음 발견되는 게 1895년 프랑스 악에서 그냥 카페에서 시작이 됐는데 우리나라에 이 영상기가 도입되고 이런 거는 거의 1900년 이후고 한국 영화의 최초의 작품이 1919년이었죠. 그래서 이제 100년이 조금 넘는 그 시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에서 사투리를 처음 쓴 영화가 여러분 김기덕 감독의 데뷔작인데요. 이게 1961년 작품입니다. 신영준 씨, 최무령, 황해, 곽규석 씨, 박노식 이렇게 출연하는 그런 영화였는데요. 오인의 해병에서 김기덕 감독이 나중에 이분이 2017년도에 그 세상을 버렸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인터뷰에 한국 영화의 등장인물들은 모두가 표준어를 써야 되는데 처음으로 사투리를 쓴 게 자기 영화다. 그게 바로 오인의 해병이었다. 여기에 이제 박노식 배우는 원래 전라도 여수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예전부터 영화에서 전라도 사투리를 아주 이렇게 구슬지게 잘했던 그런 배우인데 여기서도 처음으로 영화에서 캐릭터가 사투리를 쓰는 캐릭터가 처음 등장합니다. 이 영화의 장면을 한번 보시죠. 야, 말 조심해 임마. 아이 촌놈의 새끼들. 이 촌놈이라고 그래요.
좋아라. 이제 일어나라. 다 끝났어. 나 정말 순전히 겁쟁이다. 참말로 겁쟁이야. 영화에서도 아예 대놓고 촌놈이라고 그러잖아요. 촌에서 오는 촌놈이라고 아예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영화에서는 감초 역할인데 사람들을 굉장히 전쟁터에 있으면서도 유쾌한 즐거움, 웃음을 줬던 배우가 바로 박노식 배우였는데요. 왜 영화에서 이렇게 사투리를 쓰기가 힘들었을까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은 영화적인 제작 기술의 한계도 약간의 영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후시녹음이라고 아시죠? 이때는 동시녹음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촬영을 하다 보면 옆에 소단부치도 지나가고 비행기도 지나가고 이러잖아요. 이거 없이 영화를 촬영해야 되는데 그때 필름 값도 비싸고 필름 현상비도 비싼데 영화를 찍다가 옆에 막 그냥 막 지나가는 사람이 과만 한번 찔렀다. 그게 영화 속에 그대로 입혀졌다. 그러면 NG 다시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동시 촬영 영화는 후시 이 녹음 영화보다 3배에서 4배 가량 제작비가 더 듭니다. 배우들도 노력해야 되고 자연스럽게 NG도 많이 나겠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현장에서 물론 오디오 시스템을 갖다 놓고 현장을 따기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늦었어요. 일본은 굉장히 좀 빠른 편에 속했는데 이 후시 녹음이라는 거는 결국 영화를 찍고 대사는 뭐 아무리 입만 뻥긋거리고 들어와서 다시 시나리오를 보면서 녹음을 해서 영화에 입히는 작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목소리 연기라는 거는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후시 녹음이 이제 되면서 일부 대사가 잘 안 되는 사람은 성우가 대신 됐습니다. 성우가.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성우는 모두가 표준말을 쓸 수 있는 그런 게 성우였기 때문에 이 성우가 맡은 역할들은 전부 다 표준어를 쓸 수밖에 없었죠. 이 성우가 들어가는 후시녹음 시스템에서 최고 수혜자가 여러분 누굴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배우인데요. 1960년 신상욱 배우 앞에 어떤 한 청년이 나타났는데 이 청년이 너무 멋진 청년이 뛰어난 준수한 청년이 나타나서 나 영화 배우 하랍니다 라고 등 출연에 앞에 나타난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멋있죠? 이게 아마 데뷔 1960년대 찍었던 사진인 것 같은데 일단 눈빛에서 신상호 감독이 그랬어요. 눈빛에서 제임스 딘처럼 약간 반항적인 그런 느낌이 있는 반면에 풍채가 너무나 귀공자풍이에요. 키가 183이었습니다. 183의 큰 키에 이렇게 준수한 얼굴에 귀공자가 탁 나타나가 영화 배우 하랍니다 이랬는데 신상호 감독이 완전히 매료가 됐죠. 그래서 신상호 감독이 해가지고 영화에 이제 데뷔를 했던 게 1960년이었습니다. 그때가 23살이었어요. 23살 이 젊은 이 청년이 신상호 감독 앞에 가는데 신상호 감독이 고민스러운 게 하나 있는데 이 귀공자가 말만 하면 귀공자 이미지가 와르르 무너져 버린 거예요. 대구 사투리. 대구에서 올라왔거든요. 지독한 사투리를 쓰는 이 귀공자. 다행스럽게 이 당시에는 후시 녹음이라서 성우가 대신했습니다. 그래서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이 실성일 씨가 약 500여 편의 영화에 출연했는데 거의 90년대 이후에 한 8편 정도 내태의 연가라든가 길소등이라든가 이런 영화 빼놓고는 전부 목소리가 성우 목소리였습니다. 이때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윤정희 씨하고 같이 나옵니다. 70년대 제 시를 얼마나 찾았는지 모릅니다. 아시고 계시는지는 모르지만은 제가 가족을 따라서 미국에 안 간 것은
어쩌면 제 시를 잊지 못하는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재선이가 아프다는 편지는 받아보셨어요? 받았습니다.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렇게 심했던가요? 이때 그 처음 60년대 목소리를 맡았던 성우가 이창환 씨였고요. 여러분들은 이 목소리는 이강식 씨입니다. 대부분 이강식 씨 목소리로 이 사람 목소리만 들으면 신성일 얼굴이 떠오르는 그랬습니다. 이 영화는 1970년대 조문진 감독의 여자이기 때문에라는 영화인데요. 미술가 그 화가로 나오죠. 신성일 씨가 윤정희 씨와의 어떤 러브라인을 그린 그런 영화입니다. 자, 신성일 씨는 한국의 아주 독보적인 배우입니다. 한국 영화 역사상 가장 원로이면서 돌아가시기 전까지요. 했는데 나중에는 약간 이 독보적인 배우가 맞나 하는 게 나중에 동시녹음에서 약간 노출이 됩니다. 발성과 억양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편이었어요. 나중에 영화 여기 1985년도의 길소뜸이라는 영화 그 영화에 나오는 대사 치는 장면 한번 보시죠. 요거는 신성일 씨 실제 목소리입니다. 보시죠. 방송 첫날부터 방송국에서만 살았어. 하다못해 고향 사람이라도 만나겠지 하는 기대를 가지고. 애들은 몇이요? 셋이에요. 아들 하나, 딸들. 난 사내 애들만 다섯이요. 내가 독자라서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이라 욕심을 좀 부렸어. 큰 놈은 사업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재구실을 못하고 서비스 공장에 다니죠. 둘째는 울산공업단지에서 직공으로 일하고 셋째는 오토바이 센터에서 수승공로로서 하고 있어. 그 밑으로 둘은 중고등학교를 다니는데 그놈들은 무리를 해서라도 대학을 보내야겠다는 것이 집사람의 고집이요. 평가는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어쨌든 신성일 씨는 이 후신호금 그리고 이 성우 시스템을 통해서 가장 혜택을 많이 본 그런 수혜자였습니다. 자, 후신호금이 이제 계속 되는데 언제부터 동신호금이 됐을까요? 잠깐만 한번 보시죠. 신받다라는 이 영화입니다. 이대근 씨가 나왔던 이대근 유지인 나왔던 정진우 감독의 영화인데 오대산에서 10만이들의 물욕 그리고 인간 상식 뭐 이런 것들을 그 토속적 리얼리즘 영화의 대표작입니다. 이 영화가 그때 동시녹음을 하면서 정진우 감독이 우리 그때 얼마나 이거를 홍보를 많이 했던지 저도 이 영화를 기억하거든요. 극장에서 본 거. 근데 동시녹음하고 후시녹음하고 천지 차이인 게 너무나 뭡니까 현실감이 있는 거죠. 현장감이 있다는 거죠. 옆에 애들 뒤에서 막 떠들고 집에서 놀고 있는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들어가니까 현장감이 아주 뛰어나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이게 60년대 뭐 대표적인 영화죠. 팔도강산입니다. 67년도 작품인데 비비갑 씨하고 황정순 씨가 부부로 나와가지고 전국에 시집 보낸 딸들을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그 지역에 이제 그 가족의 애환을 그린 그런 영화입니다. 이때 이 영화는 제가 안 그래도 강원도에서 이 영화를 봤어요. 다시. 저도 예전에 문화도시를 또 보고 이게 워낙 이제 팔도강산이 유명하니까 인기가 그렇게 끄는 바람에 성편도 만들어지고 나중에는 거대한 제작비를 들여가지고 팔도강산 세계로 가다 뭐 이렇게 해서 해외 로케이션도 했고요. 팔도며느리라는 것도 있어요. 팔도며느리 제가 또 봤어요.
사투리 때문에. 팔도 며느리라는 작품도 있었고 팔도 식모도 있었어요. 그리고 팔도 강산이라는 이 영화를 통해 가지고 60년대 70년대 많이 나왔고 특히 드라마가 나왔지 않습니까? 매일 저녁에 드라마에 팔도 강산 드라마가 나왔었죠. 아주 유명한 영화인데 이 영화는 전국을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면서 지역의 발전 상황 이런 것들 영화 속에 그대로 넣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책성, 정책적인 지원 하에 만들어진 그런 영화입니다. 전국에 이제 돌아다니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했다. 자긍심을 가져라. 그러면서도 막 이 정유공장, 그 다음에 간척 사업, 거기다가 이제 지방 명소들, 빼어난 명소들 다니면서 각 지역에 있는 목포의 눈물, 뭐 이별의 부산 정거장 이런 노래들이 영화 속에 그대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통을 겪은 많은 그 당시의 분들은 이 영화를 보면서 참 많은 위로를 받았던 그런 영화입니다. 그러나 지금으로 봤을 때는 이 영화는 그 당시에 정부의 정책을 홍보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포맷의 그런 영화였습니다. 전국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사투리가 이 영화 속에 들어갑니다. 이 영화는 동시녹음 아닙니다. 후시녹음으로 다 이제 녹음을 입혔는데 전라도, 경상도는 아주 뚜렷하게 사투리가 나옵니다. 나머지 지역은 그렇게 뚜렷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전라도, 광주, 사위가 광주 사위인데 광주에서 여기 이 부안 쪽에 무슨 이 간척 공사로 가 있는 막노식 셋째 사위 집에 가면 막노식 씨가 전라도 출신이니까 전라도로 사위 장모님을 이렇게 장인어른 장모님을 모시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설명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허장강 씨가 부산에 있는 그 사위였죠. 그래서 이렇게 전국을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는데 이때도 그 사투리를 영화 속에 쓰는데 영화 굉장히 어색해요. 여러분 허장강 씨는 서울내기거든요. 서울에서 출생했어요. 허장강 씨가 맡은 부산 사위 대사치는 갑니다. 어서 들어갑시다. 이러고 있으면 우리 꼴이 뭐가 되겠어요. 듣기 싫다. 누가 고려자기를 깨달라고 그 늙은이들을 초대한 줄 알아? 여보게. 장인어른이니까 인삼주 깼다고 사위가 덜 나다는 적이 됐는데 너무 화내지 말고 아이고 힘심. 그 술이야 대접하려고 사놓은 게 아닙니까? 글쎄 그만두어. 네, 서울 올라가서 내 집을 팔아서라도 그 90만 원 내가 갚으세요. 염려마죠. 그 물건이야 구하기 어렵다는 거지. 누가 돈 달라고 하는 겁니까? 자네가 그 말하는 것이 못마땅해서 그래. 에? 사람이 그러면 못 써. 어? 네, 안에서 다 들었어. 여보, 가자. 왜 이런 건데? 가자. 자네 이 사람 사람이 그래도 못 써. 아버지가 참으세요. 내가 올라가서 내가 90만 원 보내주세요. 아버지 참으세요. 글쎄 그만. 서울서 장인어른이 오셨고 아니 우연한 분 그 3주 좀 이렇게 드시려고 하다가 깨버렸어요. 그렇다고 사위가 저 가는데 느낌이 무슨 오죠? 이 지방에 돌아다니면서 서울에 있는 장인 장모가 지방의 사위들을 다 보면 사위들 변변한 거 없어요. 다 가난하고 반노식은 전라도에 살면서 자식을 8명이나 두고 있어요. 이 당시에는 뭡니까 둘만 나 잘 기르자 그 시대에 8명이나 나왔으니까 국가 시책에 얼마나 반하는 역할입니까? 경상도에 사는 사위 꼬라지 안 보이죠? 익합니다 장인어른한테. 술병 깼다고 적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나중에 결국은 이별의 부산 정거장이라는 노래가 나오면서 헤어지는데요. 근데 자기는 잘못했습니다. 소리 안 합니다. 이건 뭡니까?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이 발전 상황들을 보여주지만 여전히 지역은 낙후되어 있다.
지역 사람들도 배워야 된다. 모른다. 무식하다. 이거를 사투리로 다 보여주는 거예요. 서울말 쓰면은 다 고상하고 이쁘고 이 사투리 쓰면 전부 다 무슨 무식하고 성질 더럽고 그래갖고 어떤 집에는 워낙 가난하니까 이 장인 장모가 떠나면서 딸을 위해 가지고 거기에 이불 위에 돈까지 놔두고 이렇게 갑니다. 초는 못 살고 막 이 팔도강을 가지고 있는 아주 좋지 않는 그런 시선들인데 이 비단 이게 팔도강산만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이 당시에 나오는 영화에 사투리가 나오면은 사투리는 대부분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형적이다. 사투리 영화의 전형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 오인의 해명에서도 보듯이 촌놈 아닙니까? 촌놈. 촌에서 올라온 촌놈이라는 아주 뿌리 박힌 무식쟁이라는 이런 것이 전형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때 사투리를 쓰잖아요. 드라마든 영화든 사투리 쓰는 사람의 캐릭터는 식모 아니면은 사장님 운전사 뭐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지방에서 올라온 그런 어떤 파닥 인생의 대부분이 사투리를 쓰면서 고상한 서울말을 쓰는 주인공과 차별을 시켰던 이런 전형이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오래 갔어요. 오래 갔는데요. 이 1980년 이장호 감독의 바람부로 좋은 날은 이 영화 참 좋은 영화입니다. 한국 영화 100년사에 가장 뛰어난 영화 4편을 꼽았는데 이 영화 들어가 있어요. 이게 한국 사회가 그 당시에 이제 도시화, 도시의 현대화 이렇게 되면서 지방에 있던 사람들이 서울로 올라와서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아주 사회 비판적인 사회성이 짙은 그런 영화입니다. 여기에 세 친구가 서울에서 만나는데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안성기가 말 더듬는 충청도로 나오고 있죠. 김성찬 씨 전에 예전에 그 외국 나가서 오지 탐험하다가 말라리아에 걸려갖고 사망한 김성찬 씨는 전라도 사투리를 쓰는 이런 캐릭터들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영화의 장면을 한번 보시죠. 야야, 니 동네 사는 이매진입니다. 그리고 안성기죠. 보이소? 보이소? 말 좀 물읍시다. 성북동 151번지가 어디쯤 됩니까? 모르겠어요, 얘? 어디서 많이 듣던 딘디 아따, 뭐가 이렇게 복잡한지 또 하나 모르겠어. 상게 뭐 벌써 앞문 열렸어요, 얘. 정신 차려 임마. 아 손님 죄송합니다. 어머나, 오빠야. 근데 웬일이고? 아이고, 주소 좀 똑바로 쓰그래. 오빠 찾느라고 얼마나 애먹었는지 아나? 이제 오나? 네 어쩌라고 서울에 왔나? 와, 남들 다 올라오는 서울 내라고 올라오면 안 되는 기가. 그게 아니라 염려 말 그래. 내 삼아 아무 대책도 없이 오빠만 달랑 믿고 서울에 올라온 거 아니다. 나 영등포 공장에 있는 친구가 벌써 내일자리 다 마련해 놓은 기다. 참 인연도 별나다. 덕빛이랑 맥항은 두 번 다 길가에서 만나네 얘. 안 그런겨? 그런가? 어때 얘? 지가 싫지 얘? 틀림없을 거라 얘. 덕빛이 눈엔 내가 머스매처럼 보는 게 영 마음에 안 드나 보네 얘. 지는 왈가닥이니까 얘. 그렇지 아닌데. 안녕하세요. 애인이에요 그 아가씨?
아니요라고? 그럼 뭐예요? 친구, 동생. 친구 동생과 데이트하는 거군요. 벌써 내가 애인이면 어떻고 애인이 아니면 어떻겨? 두 사람 사이가 어떤 사이인지 몰라도 난 얘기 도중에 그게 무슨 실례겨? 여자가 차에 딱 버티고 앉아서 말입니다. 거기 혹시 일요일날 시간 있으세요? 응? 일요일날 시간 있느냐고요? 내가 재미있는 구경 시켜드릴게요. 왜? 싫어요? 아니요. 그럼 일요일날 10시까지 우리 집에 와야 해요. 기다릴 테니까. 아가씨, 바이바이. 동시녹음하고 후시녹음하고 같이 섞였던 것 같아요. 예, 동시녹음인데 약간은 지금도 동시녹음 기술이 모자라서 동시녹음 못하는 게 아니고 그게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후시녹음을 대부분 합니다. 모든 영화 약 한 90%만 동시용하고 그러니까 영화 속에 한 10% 정도는 후시녹음. 이거는 할리우드도 마찬가지예요. 뭐 그런데 요 당시에는 이게 아마 그 동시하고 후시가 같이 들어갔던 그런 게 제가 기억이 납니다. 여기서 보듯이 사투리는 조연들이 쓰는 그런 언어입니다. 주연은 사투리를 안 쓰는데요. 이장호 감독의 아주 사회성 짙은 이 작품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유지인은 잘 살고 혼자 저 시기에도 차도 몰고 옷도 잘 입고 세련되어 있습니다. 그런 서울말씨에서는 세련된 나머지 있는 사람들 이미지도 그 당시에 정말 인기 있었던 배우죠. 옛날에 그 이덕화하고 나왔던 진짜 미워해 진짜 뭐 사랑해 뭐 진짜 이런 시리즈로 그 당시에 70년대 대단히 인기를 끌었던 그 배우인데 이제 경상도 사투리를 아주 엉뚱하게 잘 씁니다. 아마 이런 스타일이 많은 그러니까 대구 사람 말고 경상도 사람 말고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경상도 아가씨에 대한 전형적인 아주 당차면서도 자기 할 말 다 하고 뭐 그랬던 느낌들을 이렇게 다 줍니다. 역시 여전히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한국 영화에서 사투리는 조연의 언어다. 사투리는 무식한 사람들이 쓴다. 촌에서 올라온 촌놈이 쓴다. 이게 아주 뚜렷하게 박혀있죠. 그러면서 약간의 이때부터는 전형적인 각 지역마다 사투리에 대한 어떤 전형성이 부여가 됩니다. 이제 방금 안성기 말도 더듬잖아요. 안성기가 말 더듬고 바보같이 그렇게 행동하는데 서울적인 이렇게 막 이용당한다. 그래서 내가 장난감인가? 이런 대사가 있어요. 그래서 또 이제 바보로 나오는데 충청도 말을 쓰면은 조금 모자라는 듯하고 전라도 말을 쓰면은 깍지 긋고 뭐 하여간 인정머리 없고 또는 직업적으로 보면 깡패 뭐 이런 거. 경상도는 아주 무뚝뚝한 무식증이 말 안 통해가지고 완전 뭐 깡촌에서 올라온 꼴통 이런 식의 개념들이 영화 속에서 그냥 그대로 이제 잡혀버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당시에 드라마들 대부분 그랬습니다. 그렇잖아요. 신문은 전부 다 촌에서 다 올라온 사투리 쓰는 그런 아주 밑바닥 인생들을 그렇게 보여주죠. 이때가 90년대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때 95년도에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모래시계 있지 않습니까? 드라마. 그때 SBS가 대구에 그 방송이 안 됐잖아요. 모래시계 할 때. 그 당시에 서울에서는 모래시계 방영할 때 저녁에 사람들이 웃을 정도로 전부 다 드라마 본다고 TV 앞에 앉고 했는데 대구에서는 그때 TBC가 개국 전이라 가지고 SBS를 볼 방법이 없었어. 나중에 저도 비디오 테이프로 그 동네 비디오 가게에서 빌려가지고 모래시계를 봤는데 여러분도 대부분 그랬죠? 그때 2,000원씩 주고 비디오 가게에서 비디오 빌려가지고 모래시계를 봤던
그 모래시계에 이 사투리의 전형성, 사투리 영화의 전형성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한 말씀 하셨습니다. 자기는 모래시계를 만든 제작진과 감독을 절대 용서치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투리의 전형성 때문에 지역 감정을 더욱더 유발시키고 그 피해자가 바로 이분이었기 때문에 이분은 영화 속에 드러나는 지역색, 지방색, 사투리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었고 본인 스스로도 그 당시에 전라도 사투리 조금 이렇게 표시 좀 덜 했으면 좋겠다는 보좌관들의 그런 욕구가 있었지만 그 사투리는 나를 이야기합니다. 내 바로 특성이다. 내가 바로 사투리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 어떤 지역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강했죠. 왜냐하니까 드라마예요. 모래시계의 드라마 보면은 돈 있는 재벌, 힘 있는 검사, 뭐 이런 의사 이런 사람들은 경상도 사투리 써요. 근데 전라도 사투리 쓰는 사람은 저 깡패들, 그 다음에 밑바닥 인생들, 노무자들, 그 다음에 군대에서도 굉장히 부하들한테 가혹하게 대하는 아주 못된 고참들, 이런 나쁜 이미지는 처음부터 전라도 사투리를 쓰게 한 거예요. 이 전형성의 끝을 보여주는 게 모래시계였습니다. 이 장면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경찰이 야당 당사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같은 거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밤입니까? 알겠습니다. 아니, 뭔일 나부로 써? 애들 좀 불러야겠다. 몇 명이나 못 쓰냐? 그 시기 태수 형님 아무 말 없었는데? 아따 이 새끼. 마 시간이 없으니까 태수 오기 전에 준비라도 해놨을 거 아니냐. 아니 그시 뭐시냐 순서적으로다가 태수 형님 말씀 먼저 게시할 거인데. 다 너들 때문이야 이 자식아. 아 너들 대학생들 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이라고. 너놈들이 빨갱이 끌어들이고 빨갱이가 이 나라 집어삼키면은 너희들이 대학 운전 구경이나 했겠냐 이 자식아. 이때 이제 모래시계에 대한 비판과 함께 영화 드라마 속의 사투리에 대한 그 제작진들의 생각들이 약간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95년도고요. 약 한 5년 후에 영화 속에 나오는 사투리의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영화가 등장한 게 바로 친구라는 이 영화입니다. 이게 2001년도 작품인데 이때쯤에는 우리 한국 영화 전체 역사를 봤을 때 2000년이 굉장히 그 분기점이 됩니다. 1999년도에 여러분 잘 아시는 쉴이라는 영화가 나왔죠. 쉴이라는 영화가 나오면서 한국 영화가 골목 상대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성장에 그 와중에도 친구라는 이 영화도 있긴 있습니다. 곽경택 감독이 부산 출신인데 부산에 자기가 있었던 학교 다닐 때 있었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다양히 이 부산 사투리가 영화 전체의 맥을 그리는 주된 언어가 될 수밖에 없었죠. 지역의 특수성과 함께 그게 리얼리티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사투리를 쓰게 됐습니다. 이때 그 곽경택 감독이 영화 속에 나오는 주연 배우들 이제까지 있잖아요. 주연 배우들은 전부 다 서울말 썼잖아요. 조연들이 사투리 썼는데 여기에는 장동건, 유호선 이 탑스타들이 사투리를 쓰게 되니까 밑에 이제 스태프들이 야, 이 전국 흥행도 생각해야 되는데
이 경상도 사투리를 사람들이 관객들이 알아먹겠나 이렇게 해서 곽경택 감독한테 계속 어필을 합니다. 부산에서 찍고 부산을 배경을 하지만 말은 서울말을 해야 될 건데 그래야 전국 흥행이 될 텐데 라고 했지만 곽경택은 자기의 영화에서 부산 사투리는 빼놓을 수 없는 리얼리티다 이렇게 해서 자기 고집대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영화는 걸작이 되죠. 그리고 이때부터 경상도 사투리를 배우자는 어떤 사투리에 대한 중요성을 사람들에게 새로 인식하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고요. 곽경택 감독이 영화를 만들면서 워낙 이렇게 나는 이 경상도 사투리를 쓰니까 관객들이 못 알아먹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긴 했었대요. 그래서 나중에 DVD로 출시될 때 한국 영화면서 유일하게 자막이 들어갑니다. DVD에. 전라도 아니 그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데 밑에 표준말로 저게 들어가요. 혹시나 사람들이 이해를 못할까봐 싶어가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경상도 사투리를 모르는 사람이라도 이 대사를 들으면은 이 좁은 딱덩어리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완전히 예전에 제주도 사투리는 정말 못 알아먹는 정도였지만 나머지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다 알아먹죠. 그래서 이 영화에 멋진 명대사들이 나왔습니다. 영화 속에 나오는 경상도 사투리 명대사를 한번 보시죠. 마해라 아버지 마시라. 잘했습니다. 그래. 걔는 별일 없나? 아, 그렇네. 동수. 원래 걔는 내가 좀 더 컸다 아이가. 네가 가라. 아와이. 뭐 내가 무슨 뭐 하시노? 뭐 네가 가라 하와이 뭐 이런 대사들은 이 당시에 이 영화 이후에 드라마 아니면 연예 그 예능 프로그램에 참 많이 나왔는데 저는 참 이 대사가 참 영화 속에 나오는 상징성을 참 잘 보여줍니다. 소름 돋는 대사이기도 하죠. 이 당시는 70년대 저도 고등학생 시절이라서 곽경택 감독의 이 느낌들은 여러 선생님들도 다 그 당시를 이해하실 겁니다. 70년대까지만 해도 교련복 입고 교문에서 빤따 들고 선도 해가지고 막 머리 깎고 막 아들을 지켰지 않습니까? 그냥 그 구타는 뭐 대부분 뭐 학교에서 다 시행이 됐었고 여기도 선생님이 내가 아버지 뭐 하시노 하면서 얼굴을 막 갖다 비싸대기를 막 날립니다. 그냥 뭐 이렇게 몽롱해가지고 그냥 뭐 허벅지나 엉덩이 때리는 거는 뭐 그렇다 하지만 직접 손으로 얼굴에 손을 대면서 정말 모멸감을 주거든요. 거기다가 대사가 있습니다.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이 대사가 여러분 이 선생님이 너가 아버지가 진짜 뭐 하는지 궁금해서 물었겠어요? 너가 아버지 직업이 뭐니? 라고 이렇게 물었을 것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라는 거는 너가 아버지 직업을 통해 갖고 너를 판단하고 너 집안을 수치심을 주겠다. 네가 이렇게 못난 거는 너가 아버지 때문이고 너가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인지를 보면은 너를 알 수 있다고 이런 식으로 아주 모르가 주죠.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의 느낌들이 또 있습니다.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직업이 뭐냐는 궁금증과 너가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데 네가 이 모양 이 꼴이냐는 그런 비아냥에 또 하나는 너가 아버지는 와 학교 한 번도 안 오노? 이게 이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이 안에 여러 가지 뜻을 내포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게 이제 그 언어가 가진 정체성입니다. 언어가 사회성도 있어야 되고 아주 중요한 것들이 있지만 언어는 최소한의 구사로 최대한의 상징을 담아서 의사를 전달을 시켜야 됩니다. 이게 100마디 말을 해가지고 한 뜻을 보내니까 한마디만 하더라도 100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좋은 언어죠. 근데 서울말보다요. 사투리, 특히 경상도 사투리는 이 경제성으로는 말도 못합니다. 이제 그건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하는 이 단어만 보더라도 그렇고요. 가가 이거 너무 잘 아시죠? 최근에 제가 뭡니까 성형외과 광고 카페가 뭔지 압니까? 여기서 한자입니다. 가가 뭐겠습니까? 가가 성형으로 얼굴을 완전히 고쳐가 가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광고 카페 멋지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그 서울에서는 모르겠지만 경상도 사람들은 가가 하면은 대부분 다 이해되잖아요. 가가 라는 뜻은 가가 이거잖아요, 그죠? 가가 억양에 따라서 뜻이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내포를 하는 게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서울에 계시는 어떤 그 문학평론가 선생님이 대구에 오셨는데요. 같이 커피 한잔 하면서 이야기가 방금 버스 운전기사가 말을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버스 운전기사한테 이 버스가 어디 가냐고 이렇게 물었는데 웅얼웅얼거리더래요. 그러니까 다시 물어봤더니 이 버스 기사가 네나카이라고 이야기했대요. 그런데 이 선생님은 네나카이가 무슨 뜻인지 몰라 나한테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네나카이라는 말은 이제 금방 내가 한 말인데 그걸 왜 굳이 또 물어가지고 또 말을 하게 되노? 내가 한 말이 바로 그거다 이런 뜻이잖아요. 내가 암했나? 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이런 식의 어떤 상징적인 작은 말이지만 그 속에 많은 걸 내포하고 있는 것이 영화 속에서도 열심히 드러나는 경상도 사투리의 장점이기도 하죠. 자, 또 하나는 여기 이제 그 장동건이 결국은 비 오는 날 칼을 막 여러 번 막 찔립니다. 그래갖고 막 죽습니다. 근데 죽기 직전에 말입니다, 아이가. 고마해라. 이렇게 대사를 칩니다. 좀 전에 대사 보셨죠? 이 이야기는, 내가 하도 많이 찔리가 내가 죽을 지경이 됐으니까 그냥 스톱. 이런 뜻이잖아요. 뜻인데 이 말의 의미는 많이 담고 있습니다. 먹는 건 뭐죠? 친구들끼리 먹고 이 우정을 나누고 먹는다는 것은 칼에 찔린다는 그런 의미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면서 칼에 찔리는 의미를 그대로 전달해 주는데 말의 뜻은 친구들끼리 우리가 옛날에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이랬던 그런 정감 어린 그 느낌을 이 절박한 절망의 순간에 그걸 꺼내면서 이 네 명의 친구들의 엇갈린 운명을 이 대사가 다 표현해 주는 겁니다. 얼마나 의미가 깊은 말입니까? 그죠? 다행히 이런 어떤 경상도의 특수한 어떤 사투리의 의미와 상징성과 그 안에 있었던 언어의 경제성,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다 이제 알게 한 그런 영화가 바로 친구라는 영화입니다. 친구라는 영화 이후에 그 사투리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전형성, 바보, 촌놈, 무식쟁이, 말 안 통하는 이런 어떤 극단적인 지역성의 편향 그리고 그 전형은 어느 정도 벗어납니다. 대신에 이제 사투리가 어떤 그게 리얼리티를 높이기 위한 하나의 이제 도구로 쓰이게 되는데요. 2001년대 이 작품 이후에 2년 후에 나온 영화는 황산벌이라는 영화입니다. 이준익 감독의 작품이고 박주훈, 오지명, 장진영, 이문식 등등이 나오는 코믹 사극인데 삼국시대, 당나라, 고구려, 백제, 신라 여기서 있는 사투리의 향연입니다. 코믹하죠. 각 지역마다 김춘추, 김유신, 전부 경상도 사투리 쓰고 의자왕, 그 다음에 계백은 전라도 사투리 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 이 영화 또한 대단히 히트를 쳤습니다. 이 영화에
한 장면 보시죠. 여기서 의장으로 나오는 건 오지명 씨고요. 계백으로 나오는 것은 박중훈 씨입니다. 싹이 올라와서 편향 거. 그래. 새끼 이거 바닥 조심하라 이게. 아따 뭐더나고 혼자서 술을 자시고 계셔.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셨다. 전쟁을 하든가 말든가 나라가 처망해버리든가 말든가 자식의 목을 베는 그것이 무엇인데 네가 내 새끼들을 죽여본다 살려본다 그래야. 이번 전쟁에서 우리가 뭘 얼마나 얻느냐는 전적으로 대장군 네 이야기에 달린 기라. 뭔데면 내 탓이고 잘 되면다. 그래서 네 거네. 내가 삑삑대지만 가거라 좀. 출발하거라. 저짝 5만, 이짝 5천. 5만 대 5천. 간단한 산수 아니여? 아그들에게 단단히 일러라. 죽기 전에 생각하는 걸 얼른 죽였는가? 나한테 확인받고 뒤지라고! 알겠는가? 야! 이쯤에서 이제까지 했던 사투리, 조연의 언어였던 사투리가 이제 바뀌게 되죠. 여기서 또 주연 배우들, 그 잘난 배우들이 전부 다 이제 사투리를 무장하고 있으니까 아까 보셨던 팔도 강사이라든가 오인의 해변, 뭐 그 전에 우리 이런 바람부로 좋은 날처럼 그렇게 이제 사투리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어느 정도 이제 거치게 됩니다. 여기 오지명 씨는 충주에서 태어났거든요. 충주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릴 때 서울 가서 삽니다. 그러다가 6.25 터지고 어디 원하면 대구로 와요. 학창시절을 대구에서 나고 합니다. 대구 상고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오지명 씨가 영화판에 갔어요. 처음에 나왔던 영화들 보면 대부분 주먹, 스파이, 일본 뭐 이런 어떤 캐릭터로 나왔던 것이 제가 참 기억에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 양반 경상도 사투리도 아주 잘할 수 있는데 이 영화에서는 흥미롭게 전라도 사투리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박중훈 씨도 이 서울 출신인데 예전에 대구에 한번 내려와서 같이 술을 먹은 적이 있는데요. 삼촌이 대구에 사신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가 그 삼촌을 너무나 좋아해갖고 삼촌 보러 대구 자주 온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아마 대구 어디 박중훈 삼촌이 계실 것 같은데 그날 저녁에 이렇게 이제 술을 먹으러 갔는데 술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박중훈이가 그때 최고 잘 나가던 배우였는데 대구에 술집에 갔더니만은 술을 먹고 이야기를 못해요. 옆에 사람들 와서 계속 인사하고 박중훈한테 사인 받고 뭐 이런다고 그랬던 적이 있었던 박중훈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전라도 계백으로 나와서 아주 코믹한 지역성을 잘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명실상부하게 아주 꼼꼼한 배우가 사투리를 쓰는 영화. 이제는 조연의 언어가 아닌 명실상부하게 주연의 언어가 된 영화가 바로 우리 형이라는 영화입니다. 이게 2004년도 영화거든요. 약간의 친구라는 영화와 오버랩이 약간 됩니다. 여기서는 형과 동생인데 형은 어릴 때부터 여기에 은챙이죠. 그래서 엄마로부터 굉장히 보호를 많이 받고 그리고 모범생이고 공부도 잘해요. 근데 동생은 완전히 학교에서 이제 짱을 먹죠. 그래서 주먹질 하나 아주 거칠고 무식하고 막 이런 어떤 동생. 이 두 형제의 이 간격 넓혀진 그 간격이 한처럼 좁혀지지 않다가 마지막에 이 형이 동생 대신 죽습니다. 칼을 맞아서. 그러면서 뒤늦게 이 동생이 형에 대한 사랑, 가족의 이런 것들을 다시금 깨달으면서 오열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배우가 바로 원빈이죠. 원빈인데 이 영화는 다소 그 친구 영화, 곽경택 감독의 친구라는 영화가 약간 오버랩이 되기도 하는데 바로 이때 감독인 안권태 감독이 친구라는 영화의 조감독이었습니다. 그래서 곽경택 감독 밑에서 사투리 영화를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아주 재밌다. 아주 색다른 느낌의 영화다. 이렇게 해서 자신이 이제 감독 이 데뷔작으로 우리 형이라는 이 영화를 만들어내는데 이 영화에서는 감독 자체가 이제
아예 이제 곽경택 감독 밑에서 경상도 사투리의 영화화 이거를 이 영화의 포인트로 삼았기 때문에 영화 전체에 흐르는 경상도 사투리가 아주 찰지고 빡빡스럽게 이렇게 나갑니다. 여기서 원빈 대사를 한번 보시죠. 밥을 못 먹겠다, 밥을. 싫어하는 건 말이지. 어려우면 안 되거든. 엄마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하는데? 엄마 네 성분들을 죽게 다내 때문이가. 누구들하고 내가 와 이리 살아? 엄마 네가 내 누가 그렇게 살라 누나. 나는 뭐라고 났는데. 맞췄었겠죠. 원빈은 뭐 아저씨라는 뭐 대단한 작품도 있었지만 원빈 자체가 한국 영화 남자 배우의 꽃미남으로 나왔는데 아주 거친 머리 깎고 막 이렇게 빡빡 밀고 막 시정인간 거친 경상도 사투리 쓰면서 아까 잠깐 시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듯이 여전히 불량 소년이지만 가슴 속에는 사랑하는 그녀에 대한 순정도 갖고 있는 그런 역할도 나오죠. 원빈은 고향이 그 강원도 정선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영화에서요. 저는 바로 이제 그 엄마 역할로 맡았던 김혜숙 배우인데 김혜숙 배우는 척스런 경상도 엄마의 역할들을 정말 잘합니다. 비록 아버지는 없이 아들 둘을 키우지만 계속 말썽지기고 이 동생 때문에 힘들지만 계속 꿋꿋하게 자식들을 키워나가는 흡척스러운 엄마의 진면목을 잘 보여주죠. 여기에 장면들. 아들 아버지 허락하소. 아버지 없습니다. 아들이 바람이라도 난다. 그만했어. 근데 이 새끼가 진짜. 근데 그 김혜숙 배우 저 사투리 연기 너무 잘하거든요. 예전에 우리 주변에서 봤던 그 캐릭터 역할을 그대로 다 하는데 역시나 김혜숙 배우는 부산 출신, 부산에서 태어나서 부산 경상도 연기를 정말 잘했습니다. 드디어 원빈을 통해서 우리 사투리가 조연의 언어에서 주연의 언어로 이제 승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0년대 친구 우리 형 그다음에 그 전에 이제 그 황산벌 이렇게 이제 영화가 나오면서 과거에 있었던 사투리 전연성이 다 사라지고 새로운 어떤 캐릭터들이 영화 속에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이제는 아까 유지인처럼 서울 애기들만 서울말 쓰는 게 아니고 이제는 주연 배우들도 이제 사투리를 무장한 그런 영화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묘하게 사투리에 대한 캐릭터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요. 아까 우리 김대중 전 대통령의 그 이야기도 있었지만 아직까지도 사투리라면은 어쨌든 사투리는 그 지역의 특색을 그대로 담고 있는 언어이다 보니까 그 특성을 천편일률적으로 말이죠. 평정삼아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약간 어떤 사투리에 맞는 직업군들이 영화 속에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아까 모래시계에서도 검사, 재벌, 돈 있는 사람들은 이제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이런 캐릭터들도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그 당시에 권력의 핵심에 있었던 많은 경상도 출신 사람들. 그 다음에 경상도에서 출발해서 서울로 가서 그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그 다음에 제국이 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하나의 특색화되는 이런 특징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도 영화 속의 캐릭터들 중에서 긍정적으로 봤을 때요.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형사 많이 나옵니다. 이게 하나의 그 사투리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아니고 이 캐릭터를 완성시키기 위한 촬영이 있지 않습니까? 촬영으로 어떤 캐릭터를 만든다면 가장 잘 어울리는 언어를 쓰게 하는 것도 캐릭터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그 어떤 솜씨겠죠.
그러다 보니까 영화 속에 나오는 캐릭터 중에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경찰들이 제법 많이 나온다. 아까 이야기했던 경상도는 보수적이고 무뚝뚝하지만 고집세고 자기가 옳다고 믿으면은 상관이든 부하든 상관없이 들이박는 늘 무대뽀적인 형사. 그 형사가 경상도 사투리였습니다. 자, 보시죠. 2006년 사생결단이라는 영화에 황정민 배우입니다. 근절을 위한 검찰청의 노력은 전년 대비 마약 관련 검거율 70% 상승. 질문 주십니다. 뒤에 법칙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창고에서 쥐새끼가 한 마리 딱 있죠. 그러면 그거는 적어도 100마리의 쥐새끼가 더 있을 거야. 뭐 이런 말입니다. 검찰청 칠판에는 보면 숫자가 줄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길거리 한번 싹 나가보이소. 짝대기 찾아서 산말리 하는 년놈들 천지 백가리라. 검찰은 눈가리가 똥구녕에 달리는 같지. 검찰 눈깔이 똥구멍에 달리는 거이지. 검찰도 뭐막 대하는 이런 그 리얼한 사태를 통한 캐릭터를 보여주는 여러분 이 공찰이라는 영화는 2018년도 영화인데요. 윤정빈 감독의 영화고 여기에도 황정민 그리고 이선민 배우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시가 픽션을 어느 정도 약간은 픽션을 가미한 그런 영화가 되겠습니다. 1990년대에 북한이 막 핵개발할 때 그때 이제 안기부에서 전직 정보사 소령 출신인 그 황정민을 스카우트합니다. 그래서 황정민을 사업가로 변장시켜가지고 북한하고 거래를 틀고 결국 나중에는 김정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설정을 가지고 있는 영화고 여기서 이제 그 중요한 안기부에서 파견된 스파이 이름이 흑금성입니다. 이거는 흑금성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스토리를 그 논픽션 그 어떤 그 잡지에 그렇게 글을 쓰게 되면서 이제 흑금성이 알려지게 됐던 그 어느 정도 사실을 가지고 만든 그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 황정민의 캐릭터는 원래 흑금성은요 충청도 사투리를 쓰는 충청도 사람입니다. 원래는. 근데 영화 속에 경상도로 바뀝니다. 왜 바꿨을까요? 충청도 원래는 실제는 신화는 충청도 사람인데 영화는 경상도 내기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황정민 씨가 경상도 사투리를 막 쓰면서 김정일을 만나는데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죠. 경상도 사투리가 무대뽀라는 아까 있지 않습니까? 무대뽀인데 아인 걸 기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성격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굉장히 신뢰를 줄 수 있는 그 캐릭터 구성에서 경상도 사투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김정일을 이해시킬 정도로 그 설득력 있고 진정성 있게 관련되는 충청도 사투리보다 경상도 사투리가 낫다. 이게 결정이 된 겁니다. 이제 보니까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캐릭터의 특성들이 보이죠? 약간은 바뀌었습니다. 또 한편은 볼까요? 살인의 추억입니다. 이 영화에 보면은 계속 범인은 오리무중과 잡지를 못하는데 여기에 있었던 경찰에 있는 그 수사반장이 이제 구반장에서 신반장으로 바뀝니다. 구반장은 변희봉 씨고요. 신반장은 송재호 씨입니다. 그 변희봉 씨는 전라도 사투리를 쓰는 그 구반장이고요. 신재호 씨는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신반장입니다. 신반장의 등장과 그리고 그의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장면을 보시죠. 죽은 두 여자 말이야. 뭐 공통점 같은 거 없나? 그러니까 아니 목격자도 한 놈도 없다 이 말이지. 이거 좀 차, 이거.
머리가 좀 돌아가네. 아이, 좀 정리가 딱 되네. 범인에 대해서. 이놈의 새끼, 이게 또다시 범행을 저지를 거라, 이게. 피가 찔찔 오는 밤에. 따라서 우리는 한 박자 먼저 움직인다. 선제 공격. 오케이? 네가 이놈의 새끼들 다시 한 번 내 앞에서 사업을 시작하면 내 손에 죽는 줄 알아, 이 새끼들. 알아! 여기서 이제 두 이 형사가 성격 다른 두 형사가 룸사롱에 와가지고 술 먹다가 계속 싸웁니다. 근데 이제 그 송재호 씨는 술이 취해가지고 쓰러져 있는 그 장면인데 제법 길어요. 그러다가 일어나가지고 전기통 까운나태가 토해요. 근데 토하는 그 입에 물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먹으면서 송재호 저 원로 배우가 입안에 뭐 물고 저렇게까지 누워 있다가 깨는 그 장면이 좀 재밌었던 그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구반장, 신반장, 그러니까 이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이 신반장의 등장부터 극이 바뀝니다. 그 전에 전라도서는 수사반장이 있었던 그 시기는 우왕좌왕하는 그 상황이었다면은 신반장이 등장하는 순간부터 이 극이 굉장히 진중하게 뭐랄까 이제는 뭔가 사건이 해결될 것 같은 굉장히 진지한 상황으로 넘어가는데 이 신반장의 등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신반장이 경상도 사투리였습니다. 이 영화를 만들었던 봉준호 감독은 대구에서 태어나면 잘 아시죠? 대구는 아시죠? 봉준호 감독 대구에서 남도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다니다가 서울에 올라갔는데 많은 사람들은 지역에서 지역 출신 감독, 배우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아니 초등학교 3학년까지밖에 안 나왔는데 뭘 대구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거 뭐 있겠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봉준호 감독도 예전에 만났을 때요. 자기는 망경관하고 이런 데 극장 많이 다녔어요. 초등학교 때는 그때 많이 다녔거든요. 영화 보러 많이 다니던 여기도 많이 다녀가지고 시민회관에 가서 만화 영화 본 것도 뭐 이야기를 합니다. 봉준호 감독이 자기 스스로는 대구에서 태어났다, 대구에서 뭘 했다, 이걸 뭐 이렇게 뭐 이야기할 그런 어떤 뭐 계기나 이런 것들은 없었겠지만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이 한 지역에서 태어난다는 그거는 그 지역의 환경과 문화와 그 모든 지역의 DNA를 안고 태어납니다. 물론 봉준호 감독의 아버지가 효성여대 그 교수로서 우리나라 제1세대 그래픽 디자이너거든요. 아버지가. 물론 집에서 그때 원서나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봉준호가 일찍부터 봉준호 그림 잘 그립니다. 만화 잘 그리거든요. 그런 어떤 집안의 피 속에 있었던 예술적인 이런 것들도 있었지만 저는 지역이 갖고 있는 그것도 반드시 있었다고 봅니다. 봉준호 감독은 2000년대 이후에 이 한국 영화의 대표 주자죠. 그 중첩되는 시기가 있습니다만 그 시기에 이창동 감독이 한국 영화 작가주의 감독으로 최고입니다. 외국에서 영화 좀 한다 이리 싶은 사람들은 이창동 감독의 다들 팬들입니다. 이창동 감독이 흥행은 안 되더라도 영화 속에 담고 있는 작가주의적인 정신, 굉장히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담아내거든요. 최근작 버닝이라는 이런 영화도 보면요. 영화 평론가가 해석을 해서는 되지 않을 정도로 깊이 있는 영화. 마치 물이요. 얕은 물이 아니고 깊은 물이 몇 기분에 되어 있는 그런 영화.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설명하려면 철학자와 영화 평론가와 심리학자가 붙어야 이 영화가 해석이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인데 이창동 감독이 40살까지 대구에서 소설가로 활동하다가 영화판으로 갔습니다. 영화판 40살 같으면 아주 늙은 나이에 입문하게 된 거죠. 원래 20대 초반부터 시작하는데 40대에 들어가서 지금 한국 영화의 대표적인 작가주의 감독이 됐거든요.
이청동 감독은 뭐 대구에서 태어나고 학창시절 대구에서 다 보내고 젊은 시절도 대구 다 보내주니까 명실상부하게 대구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고전에 보면 이장호 감독과 함께 한국 영화계를 쥐락펴락했던 사람이 배창호 감독입니다. 맞죠? 배창호 감독이 이 양반 역시 대구에서 태어났어요. 예전에 이제 배창호 감독이 자기가 영화 연출도 하고 스스로 주인공으로 나왔던 길이라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 길이라는 영화가 배구사를 찾지 못해서 관객을 못 만날 그때 제가 이제 배창호 감독 대구에 오시라 그래가지고 지인들한테 십시일반 돈 모아가지고 시사회를 열었던 적도 있긴 있죠. 물론 배창호 감독은 태어나자마자 서울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역의 연구라든가 이 개연성은 이제 없다고 이제 보는 게 맞겠지만 저는 그래도 이 지역에서 태어났다는 그 어떤 절대적인 환경적인 부분은 무시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80년대부터 현재까지 한국 영화계를 뒤흔드는 게 대구 출신입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초의 여성 감독이 누군지 아십니까? 한국 최초의 여성 감독. 박남옥이라는 감독인데요. 1955년도에 미망인이라는 영화를 만듭니다. 한국 전쟁에서 이제 그 과부가 된 이 원래 이 영화는 과부의 눈물이라고 하다가 나중에 미망인으로 이제 정착이 됩니다. 이 과부가 혼자 살아가는 그 이야기를 만드는데 이게 55년도에 만들었어요. 최초에 그때 애를 한 살 된 애를 얻고 그 밥을 해가지고 촬영 배우들한테 막 남미기 가면서 이 두디기 있잖아요. 옛날 그대로 두디기 해가 얻고 밥에 미기 가면서 촬영 현장을 누비면서 연출을 했던 박남옥 감독이 대구 태어난 거는 하양이고 경상이죠. 하양에서 태어나가지고 대구에서 이렇게 학창 시절을 보냈던 뭔가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대구라는 이 분지 속에 있었던 엄청난 힘들이 느껴지죠. 느끼십니까? 자, 영화 속에 나오는 사투리 연기에 대해서 이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우들이요, 자기가 태어나지 못했던 다른 고장 이 배우를 역할을 맡으면은 사투리 연기를 맡으면은 정말 곤욕스럽죠. 그걸 다 주변에 살는 사람들한테 그 자문을 구하고 선생님으로 모시고 이렇게 해서 다 배우고 외우고 그럽니다. 근데 예전에 그 관록 있는 배우들은 이런 것들을 참 잘했어요. 근데 요즘에 나오는 배우들은 이 부분 잘 못해요. 요즘은 지역마다 사투리 그렇게 많이 안 쓰는 추세이다 보니까 사투리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배우고 그걸 자기 역할 속에 이렇게 하려는 의지나 이런 것들도 좀 약하기도 하고. 그래서 영화 속에 보면은 사투리 연기를 잘하는 배우도 있고 못하는 배우도 있습니다. 저는 사투리 연기를 잘하는 배우들 정말 그 연기파 배우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데요. 2011년도 위험한 상견례라는 이 작품이 있는데 이 작품은 우리 예전에도 많이 이야기했던 영원한 결혼 이야기. 영원한 커플의 상견례인데 여기는 이제 부산, 신부는 부산이고 신랑은 광주입니다. 그래서 영호남의 이 가문이 만나가지고 사투리 포레이드를 벌이면서 결혼에 대한 에피소드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 영화에서 보면요, 그 전라도 사투리 쓰는 조연들은 잘해요. 잘하는데 주연 배우들이 그 연기가 참 안 맞다 싶었던 게 여기 나오는 여자 배우도요. 경상도 사투리 쓰는데 아까 그 바람 불어 좋은 날에 임혜진이 있잖아요. 임혜진이 하는 연기하고 거의 비슷한 톤이에요. 아주 상투적이죠.
역 속에 이 역할 속에 묻어드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경상도의 그 어떤 사투리 쓰는 아가씨의 전형을 그대로 보여주는데 저는 이 영화 보면서 그 사투리들이 약간은 아쉽더라고요. 백일식이라는 배우도 사투리가 약간은 조금 달끈다 싶은 생각도 드는데 결정적으로 영화 속에 보면요 사투리 연구를 잘못한 게 부산 같으면 부산 마산 이쪽에 보면은 결혼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결혼. 네. 행님이 해금이 없어 결혼을 못하는 여 발음이 애로 나오거든요 전부 다들. 그런데 여기서 영화 보면은 아주 극단적으로 보면은 결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사투리 연기를 잘못되는 거죠. 그게 이제 영화 속 그대로 남는 바람에 약간은 사투리 통하는 코믹함에 맞춰진 영화이지 리얼리티를 사투리 속에 녹아든 영화는 아니다 싶어요. 약간 아쉬웠는데요. 1987은 박종철 열사의 고문치사로 인해서 이한열 열사의 그 죽음까지 이어지면서 6월 항쟁을 다뤘던 1987 영화에 보면은 박종철의 죽음을 확인하고 부산서 삼촌이 올라와서 부검물 직접 보고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때 경찰들하고 이쪽은 어쨌든 심장마비니 뭐니 이런 쪽으로 뭐 이렇게 몰아가고 싶죠. 몰아가고 싶은데 그 현장은 그게 아니었죠. 근데 이 삼촌이 나왔을 때도 이 삼촌을 경찰들이 막 포위를 해갖고 어쨌든 빨리 끌고 가려고 하는데 이 삼촌이 경찰이 죽이신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리얼리티입니다. 아버지 씨! 경찰이 죽였습니다! 경찰이 죽였습니다! 죽었어! 경찰이 죽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영화를 보면서 야 장준영 감독이 정말 디테일 쩐다 이렇게 싶을 정도의 아주 작은 대사인데도 여기서는 정확하게 전라도, 참 경상도, 부산 지역에서는 발음 그대로 영화 속에 이렇게 녹여넣었습니다. 영화 속에 사투리 연기에 보면은 보안관이라는 이 영화는 2016년도 만들어졌던 영화입니다. 2017년도 개봉을 했습니다만 김영주 감독의 영화고 여기에 나오는 배우가 이성민 배우입니다. 그리고 조진웅도 나오고 김성균이라고 왼쪽에 있는 이 배우 다 기억하시죠?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그 이성민은 와인 수사 워낙 열혈한 형사다 보니까 와인 수사로 경찰에 쫓겨납니다. 그래서 고향에 왔는데 알고 보니 고향에 조진웅입니다. 마약하는 놈이 이 고향을 이제 막 뭔가 망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못 보고 이성민이 조진웅하고 싸워가지고 마약 사고를 잡고 고향을 지킨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 속에 나오는 사투리 한번 보시죠. 이거 돈 주고도 못 사먹는 기다. 많이 물어. 아니다, 오빠 많이 물어. 달라붙은 술 팔니까. 마, 니는 실제 가게 한번 봐노? 이제 곧 일날 차렸습니다. 아이고 야야, 우리 기장 소피 말았어. 원래 안색이 안 좋노? 야, 우리 희승이가 그 위자료 갖고 물장사를 시작을 했는데 요즘 장사가 안 돼가 죽겠단다 야가. 혜리 같은 거 하십니까? 손좀 띄소 이런 것들이 정확합니다 진짜 요새. 와, 너지 한번 성준이가 장사 솔직한데. 오빠 내가 진짜 내가 말을 못해서 진짜 더럽히고 환장하겠다. 울산에 많아가 강남식 단란주점 내는 거라. 그래 러시아 가시나기도 많이 고청에도 뒤로 봐주는 놈들이 있는 것 같다. 그래가 쟤네는 한손 보고 싹 다 빼간다 하는데 우리 단골들도 전부 다 빼가지고 백 없는 형사를 다 살겠나.
오빠 한 잔 마실래? 소폭 바깥스럽게 먹는 것만큼 사투리 참 잘한다. 이성민 배우는 동화 출신이거든요. 동화 출신이고 대구에서 연극을 한 10년 정도 연극을 하다가 서울로 올라가서 드디어 영화 배우로 성공을 했습니다. 김성균 배우 있잖아요. 옆에 그 응답하라 1988에 나왔던 김성균, 그리고 영화 속에도 보면 요즘에 많이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이 배우도 대구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두 배우가 아주 콤비처럼 영화 속에 자주 같은 영화에 출연하는데 경상도 사투리 둘이 다 쓰면은 하나도 어색해요. 그러니까 자기 출신, 자기 지역에 있었던 그거기 때문에 사투리 연기는 아주 끝내주죠. 여기서 이성민 배우의 아주 진가를 볼 수 있었던 영화였고, 점점 이 드라마까지도 사투리가 과거에 있었던 전형성을 벗어내면서 지역적인 이야기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다가온다. 응답하라 시리즈는 특히 전국 팔도에 있는 사투리들이 드라마 속에 그대로 녹아드는데, 이 사투리가 이 캐릭터를 완성시키는데 이 캐릭터의 주조연의 의미보다는 이 지역이 갖고 있었던 고향에 대한 이야기들을 드라마 속에 그대로 이제 녹여 넣으면서 아주 각광을 받았던 영화의 드라마입니다. 여기 보면은 엄마 역으로 나오는 이화 배우가 경상도 사투리를 참 잘 쓰거든요. 그리고 선동일 배우는 전라도 사투리를 쓰는데 이 두 전라도 아버지 남편과 경상도 아내가 서울에서 하숙집을 차리면서 전국에 있는 이제 학생들이 이 하숙집에서 같이 기거하면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들을 이 영화 드라마 속에 그대로 녹여놓고 있습니다. 특히 이화 배우는 이 드라마를 완전히 살립니다. 뭐 그대로 뭐 메리치 좀 볶아줄까? 멸치 뭐 그러면서 사투리 연기를 참 잘하는데 이화 배우가 영양 출신입니다. 영양 출신인데 학창 시절에 이제 부산 가서 그 공부를 하면서 경북, 대구, 부산 이 사투리 아주 능한 배우로 나옵니다. 이 드라마가 참 재밌었던 게 이 드라마 속에 이 사투리를 못 알아먹지 싶어가지고 통역을 해주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거든요. 야, 그래. 비가 안녕히 주세요. 형님 잘 주무셨어요, 형님? 안녕. 삼천포! 순천이 형님, 순천. 우리가 한 집에 사는 지금 한 달이 넘었어요, 형님. 최근에 조심 좀 챙기라니까요. 나는요, 아무리 아까 꼬꾸라지 하면서도 형님 있는 병은 절대 안 갈라요. 모를 수도 있지, 새끼야. 니들 나이 뭐 말해, 막 깜빡깜빡한다. 그러고 막 내가 뭐 심하게 말하면 말할 건데 뭐 관심 없다. 니 저 가서 빨리 그 윤정이 깨배라. 윤진이 형님, 윤진이. 저자 독방사내 이름이 윤진이 형님. 안다. 내가 알면서 임마 아침에 너 즐겁게 해주려고 일부러 그런다. 지랄은 진짜. 우리 형님 이런 친구 어떻게 의대로 들어갔을까? 형님 그 단하고 참깨위치는 안 헷갈린가 봐요. 밤무라. 고마 씨만 주디를 막 주잡 채들어라. 이 말이네. 이 입을 그냥 막 잡아서 찢어본다고. 선배님 학교에서는 안 그러시잖아요. 자, 꼬매. 니는 그 학교나 제대로 나오고 그런 소리 해라. 니 오늘도 학교 안 나오면 니 내 손 죽는다. 이 새끼 어디 비대학으로. 뭐라 신겨? 어디서 삐딱하게. 동약하지 마, 새끼야! 생긴 저 서리는 거지 생각하고 있지. 아주 유쾌한 코믹한 그런 장면인데 여기에 이제 정우라는 배우는 부산 출신인데요. 드라마 속에서 참 사투리 잘 씁니다. 특히 바람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그 부산 지역의 고등학교를 나왔던 학생, 삐뚤어진 학생인데 비행 청소년이지만 그래도 뭐 세상을 모르잖아요. 그때 10대가 뭐를 압니까? 뒤늦게 후회하는데 아버지한테 그렇게 잘 못해드렸던 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으로 막 눈물 흘리면서 연기하는 바람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도 참 재밌었습니다. 정우라는 배우 부산 출신이고요. 이제 김성균 배우가 이 에피소드 중에 참 재밌었던 게 갑자기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거실에서 이야기하다가 정전이 돼요. 정전이 되는 그 순간에 김성균이가 화장실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정전이 되고 불이 꺼지니까 김성균은 친구들이 몰린다고 불을 껐다고 생각하고 화장실에서 계속 불 써라, 불 써라라고 해요. 불 써라. 불 써라가 아니고 지금 불 켜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보통 같으면은 불 켜라라고, 그러니까 경상도 출신 아니면은 불 켜라라고 이야기할 텐데 불 써라. 우리 다 불 써라 그러잖아요. 근데 원래 불은 불 켜다가 이제 국외 음악 때문에 경상도에서는 불 써라로 나오고 그게 나중에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서 불 켜라로 굳어집니다. 그래서 경상도가 불 써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드라마에서 김석현이가 계속 화장실에서 친구들을 과음지르니까 불 써라, 불 써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들도 연기가 완전히 자기 몸속에 이렇게 사투리가 굳어져 있는 배우들만 할 수 있는 아주 자, 이 세자매라는 영화가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자매 셋인데 아버지의 어릴 때 이제 폭행으로 인해 상처받고 나중에 그 상처와 화해하지 못하는 그런 그 자매들의 이야기인데 여기 나오면은 김선영 배우가 첫째 딸인데 한번 미안해서 어떡하지? 내가 지금 그 배달을 잠깐 나와가지고 장사 잘 돼? 아니다. 뭐 종류가 많아서 거지같이. 아유 너무 많이 기다렸다. 그치? 미안하다. 아유 의자가 너무 거지같다. 이거 좀 앉아. 아유 들어가야지 언니. 그래 이제 가야지. 그래. 아유 그래 돈이 있지? 걔 요새 별일 없지? 괜찮다. 아유 진짜 가족분이 없다. 정말 힘이 된다. 갈게 이제. 전화 좀 해. 어? 그렇게 답답하게 그렇게 했지 말고 자주 전화할게. 간다. 여기에 김선영 배우는 첫째 딸로 나오는데 남편이 개차가요. 어렵게 딸 데리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한 남편이 와서 돈 뜯어가고 그렇지만 꼿하게 살아가죠. 그리고 이 딸도 그런 그와 참고 견디는 엄마가 너무 싫은 거예요. 딸도 막 엄마한테 함부로 대하는데 이 모든 아픔을 혼자 이렇게 다 감내하면서 살아가는 엄마 그리고 그 첫째 딸로 나오는데 대사 한번 보세요. 우리 주변에 시장이나 어디 버스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캐릭터 아닙니까? 당연하게. 그러니까 막 어디 가서 큰 소리도 못 내고 막 주눅 들어서 살아가는 그런 경상도 그 여인의 역할들을 참 잘하는데 이 김선영 배우 나중에 한번 잘 기억해 놓으세요. 지금 잘 모르시면은 이 배우는 응답하라 시리즈에도 딸하고 또 딸이 진주고 아들이 선우거든요. 이 둘을 키워내면서 시어머니랑 모질게도 와가지고 그렇게 구박을 하는데도 꿋꿋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김선영 배우가 경북 영덕 출신, 영덕 배우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주 주가가 높은 그런 배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지역 출신 배우들이 누구 있을까? 손예진, 송혜교, 엄지원, 한채연 모두 한국을 뛰어들었다 하는 톱 클래스의 배우들이 전부 다 배우 출신입니다. 저는 사투리, 방언 이런 말보다는 팻말이라는 말이 참 저는 정겹고 오히려 더 정확한 말이 아닌가. 팻말이라는 건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들었던 말이라는 엄마 뱃속에서 들어서 그 말이 내 DNA 속에 그대로 녹아들었다는 어떻게 보면은 사투리의 뿌리이기도 하고 이 사투리 또한 나의 DNA에 그대로 녹아든 문하고 말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팻말이라는 말을 참 좋아하는데 이 팻말이라는 그
뜻이 사실 그렇게 주체적인 어떤 느낌을 가지게 합니다. 예전에는 왜 서울 가면은 서울말을 해야 된다고 막 끝만 올리면 서울말인 줄 알고 뭐 했니 그랬던 친구들도 많았는데요. 요즘은 뭐 그렇지가 않을 것 같아요. 지역성이나 이런 것들도 다 존중받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참 다행스럽다고 생각하면서 이 팻말이 가지고 있었던 주체성과 자긍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구 문화의 힘, 이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우리가 그 DNA 속에 녹았던 사투리, 그 문화를 통해서 길러지고 만들어지는 많은 사람들처럼 이 사투리를 통해서 좀 더 우리 현대 생활, 다시 우리가 사투리를 보자고 이야기하는 이 자체도 우리 스스로의 주체성을 가지고 자신감 있게 살고 우리의 문화를 자긍심 있게 가져가겠다는 그런 어떤 개명된 그 어떤 시리즈의 그 의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팻말처럼 여러분들도 사투리, 지역성 이 부분에서도 좀 더 주체성과 자신감을 가지고 대하시면은 좋지 않을까. 오히려 내 가진 게, 우리 대다수 사람은 또 그렇습니다만 내 거 가진 거는 별로 중요하게 안 여기고 막 이렇게 하대하고 남한테 더 커비고 이러기도 한데 우리 속에 훨씬 더 크고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대해 주십시오.